안녕하세요. 저는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박소영입니다. 예, 저는 아이날의 정신과 이주연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고기능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회성에 대해서 어떻게 도움을 줘야 되는지 알려주시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친구를 사귀는 거는 이런 아동 청소년기 발달 과제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요소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그리고 사실 또 제일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고요. 진료실에서는 항상 이제 맞닥뜨리게 되는 고민이긴 한데, 피어스라는 근거가 이렇게 있고 연구들을 통해서 그 효과가 입증된 이제 프로그램의 내용을 통해서 사회성 기술이라는 게 대체 뭔지, 그리고 또 그걸 어떻게 가르치면 좋을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피어스 프로그램은 이런 이제 책이 출간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영어 약자로 이루어진 건데, 이제 그냥 한국어로 풀어서 설명하면 부모와 함께하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 청소년 사회성 기술 훈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그래서 원래 피어스라는 말 자체가 또래라는 또 영어 뜻도 되게 그렇게 해서 라임을 맞춘 건데, 우리 분당 서울대 유정 교수님께서 이제 미국 UCLA 대학교에 이제 연수를 가셔서 이제 이 프로그램을 접하고 본인이 너무 이제 감명을 받으셔서 2011년도에 이제 한국어로 이제 번안을 하고 그것들을 이제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해서 지금까지 계속 이어오고 있고, 피어스 프로그램은 크게 이제 두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요. 하나는 부모 조력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사회성 그룹을 하게 되면 아이들만 이렇게 하고 부모님들은 그냥 가만히 밖에 기다렸다가 이제 또 얘기 듣고 끝내는 건데, 이렇게 하면 문제가 그 안에서 배운 것들을 실제 바깥 상황에서 이제 일반화시켜서 적용을 하는데 그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걸 일반화시키려고 그러면 모니터하고 격려하고 도와줄 수 있는 코치가 필요한데, 그 역할을 부모가 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14회기로 구성이 된 프로그램이고 회기당 90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부모님 그룹 따로 아이들 그룹 따로 이렇게 해서 같은 내용을 따로따로 배웁니다. 그러면 이제 이 배운 내용들을 아이들이 그 안에서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학교나 아니면 다른 어떤 일상생활 또래 집단에서 그 배운 스킬을 사용하도록 부모님들이 격려하고 잘 사용했는지를 피드백 해주고 그게 체화될 수 있게 도와주는 겁니다. 또 부모님도 근데 지도하려고 그러니까 지도하다 보면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니까 그걸 그 다음 시간에 자기가 실제로 해봤던 것들을 가지고 돌아와서 그 그룹 안에서 지도자, 치료자, 리더와 함께 토론을 해서 그것들의 이해를 좀 더 명확하게 만드는, 그래서 부모 조력형이면서 체험학습적인 그 두 가지 요소를 가져서 효과가 더 있는 이제 프로그램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프로그램이 정말 매력적인 부분이 그 치료실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일상생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부모를 같이 트레이닝 시켜서 조력자로 만든다는 점이 정말 이 프로그램 자체의 매력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럼 사회성 이전에 기본 개념인 그 친구, 또 우정, 이런 개념 자체에 대해서 사실 주관적으로 많이들 생각을 하실 텐데, 이건 어떻게 좀 알려주시고 교육을 하고 계신지요? 피어스는 간단히 말하면 또래 친구 사귀기 프로그램인데, 이제 그걸 하려고 그러면 우선 이제 친구가 뭔지에 대한 개념 설정부터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 아이들, 이건 영어로 하면 클래스메이트인 거죠. 이건 그냥 반 아이들인 거고, 친구, 프렌드, 이거는 그냥 나랑 좀 이렇게 놀기도 하고 좀 아는 친구인 거고, 그 다음에 우리라 말하면 뭐 찐친, 뭐 베스트 프렌드, 뭐 이렇게 깐부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세 개의 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친구가 나를 괴롭혀서 힘들어요. 이거는 이제 정확한 용어가 아니죠. 괴롭히는데 그게 무슨 친구예요. 정확한 용어는 반 아이가 나를 괴롭혀서. 그러니까 이 개념이 다르게 해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연구에서 보면 우정이 발달하는 데는 또 3단계가 있는 거예요. 성숙해가는 과정의 첫 번째 단계는 모르는 사람을 알아가게 되는 단계예요. 그래서 학기 초에 처음 만난 친구인데 서로 이제 통성명을 하고 얘기를 하게 되는 기술이 필요한 거죠. 모르는 사람을 안 다음에는 그 다음에 그 사람들과 같이 놀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아야 친구죠, 그때부터. 세 번째 단계는 놀다 보면 서로 싸우기도 하고 갈등이 생기기도 하지만 그 갈등을 또 해소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서로 이제 정말 믿을 수 있는, 그 다음에 내 편이 될 수 있는, 찐친이 되는 이런 3단계를 거쳐서 우정이 발달하더라. 이건 이제 모든 아이들한테 다 해당되는 거라고 보는데, 그러면 그 각각의 단계마다 필요한 기술이 좀 다른 거죠. 그렇겠네요. 이런 걸 가르치는 자체가 하나의 또 사회성 기술 훈련인 거죠. 사실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보는 아이들 중에 하나가 반 아이들 중에서 학급 회장이나 되게 인기가 많은 아이들을 좋아해서 그 무리에 끼고 싶어가지고 막 다가갔다가 거절당하고 그래서 속상해서 혼자 막 울고 이런 경우들을 꽤 보거든요. 그럼 사실 부모님도 엄청 같이 속상해 하시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좋은 우정이라고 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거는 상호 동등한, 대등한 관계에서 이렇게 맺어지는 게 이제 우정이거든요. 고기능 자폐 스펙트럼 장애 친구들도 그렇고 좀 눈치가 없는 친구들 중에서는 되게 이렇게 좀 일진 같은 친구들, 걔네들이 마치 자기 코분처럼 좀 이렇게 막 이용하는 거죠. 이거는 우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상호
대등한 게 아닌 거니까. 피어스에서 보통 이걸 설명할 때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걸 제가 보통 압축해서 제가 한 문장으로 만들었는데, 멋진 친구가 좋은 친구가 아니라 나랑 잘 맞는 친구가 좋은 친구다. 네. 그러면 그 맞는 친구는 어떻게 찾냐? 그럼 그 친구하고 나하고 서로 공통의 관심사, 좋아하는 것들이 통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게 맞는 친구다. 네. 그리고 친구는 여러 명이 필요한 게 아니다. 딱 한 명만 있으면 된다. 너무 많은 친구를 사귀려고 애쓰지 말라고 부모님들이나 친구들한테는 이렇게 조언을 해줍니다. 네. 근데 이런 경우 아이들 중에 상처를 받고 그냥 친구 사귀기를 아예 포기해버리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그냥 혼자 지내겠다. 네. 근데 이런 친구들은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요? 난 친구 필요 없다. 그러니까 뭐 이런 사회성 프로그램 필요 없다. 네, 이제 그렇게 얘기해서 부모님은 하고 싶어 하는데 아이를 설득하기 힘든 경우가 네, 좀 많이 맞습니다. 있습니다. 그때 이제 아이들하고 얘기할 때 하는 거는 근데 실제적인 어떤 이유를 댑니다. 맞다. 많은 친구는 필요 없다. 네가 친구가 한 명도 없으면 왕따가 되거나 집단 괴롭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한 명의 친구만 있으면 최소한 그런 건 안 당할 수 있다. 그러면 그 한 명의 친구를 어떻게 사귈지를 우리가 같이 한번 배워보자. 네. 이제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이 이런 속상한 마음이 많으시니까 우리 아이에게 사회성 기술, 친구와 친해지는 기술 이런 걸 알려주시고 싶은 마음은 되게 굴뚝 같은데, 사실 부모님도 이것을 체계적으로 배워보거나 뭐 학교에서 가르침을 받거나 이러신 적이 없다 보니까 좀 막막하신 거죠. 어떻게 가르쳐줘야 되는지를 잘 이렇게 갈팡질팡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 피어스 프로그램을 이제 진료실에서 보통 설명할 때는 만약에 사회성이 영어라고 한다 그러면 영어를 가르칠 때 문법을 가르쳐서 영어를 배울 수 있게 하는 방법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보통 이 피어스 프로그램 내용들을 보면 3단계로 보통 가르치는데, 네네. 1단계가 단순하지만 명확한 원칙, 이걸 제시해서 그것을 자기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자기 행동을 모니터할 수 있게 합니다. 두 번째는 그럼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이제 충분히 설명하는, 그 근거를 설명하는, 네. 설득하는 과정을 일단 거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세 번째가 사실 키포인트인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에 따라서 하나하나 진행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는 대화를 해서 정보를 교환하는데, 그 정보를 교환하는 목적은 공통의 관심사를 찾기 위해서다. 근데 그 공통의 관심사를 찾으면 친해질 수가 있다. 이게 이제 원칙을 제시하는 겁니다. 네. 두 번째, 근거는 어떻게 제시하느냐. 진심으로 좋아하는 것들을 얘기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막 신나잖아요. 네. 둘 다 즐거운 거죠. 네. 그건 내가 아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훨씬 얘기하기가 수월하다. 쉬워요. 세 번째는 어떻게 공통의 관심사를 찾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를 합니다. 첫 번째, 우선 상대방에게 물어보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먼저 사실 다른 아이들한테 이렇게 뭐 물어보는 경험이 잘 없거든요. 그 다음에 너 뭐 하고 노는 걸 좋아하니? 뭐가 재밌니?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나는 유튜브 보는 거 좋아해. 만약에 이렇게 대답을 하면, 그 다음에 단계가 이제 보면 스스로의 질문에 나도 대답하기라고 이렇게 우리가 규칙을 만들었는데, 이 친구가 잘못하면 계속 질문만 하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이제 관계가 안 되잖아요. 네네. 사실은 이거를 우리 친구들한테 어떤 개념으로 설명해 주냐면, 주고받는 대화를 해야 된다. 그래? 나도 유튜브 좋아해. 정말 유튜브를 좋아하면 두 번째 단계가 된 거예요. 그럼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공통의 관심사 찾기를 위한 질문은 어떤 거냐 그러면, 그럼 넌 유튜브에서 주로 뭘 많이 보는데? 한번 탐색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영화 좋아해. 그래? 나도 영화 좋아하는데 넌 무슨 영화 좋아하니? 이렇게 이제 서로 이제 공통점을 찾기 위한 어쨌든 대화가 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나는 뭐 마블 영화를 좋아해. 그렇게 하는데, 야 정말로 나도 마블 영화를 좋아하면, 그래? 나도 마블 영화 좋아하는데? 이렇게 되면 공통의 관심사를 찾은 거예요. 그런데 이때는 아직까지 좀 초반이니까 서로 좀 탐색하는 과정이니까 너무 갑자기 훅 들어가면 또 안 되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규칙을 정했냐고 하냐 그러면, 처음에는 너무 개인적인 질문, 프라이빗한 질문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요. 처음에 만났을 때 좀 하면 안 되는 네네. 프라이빗한 질문은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몸무게, 네. 아니면 용돈 얼마 받냐. 숫자와 관련된 거라고 아이들한테 설명하는데, 네. 몸무게가 몇 킬로냐, 너 반에서 몇 등 하냐. 초반에는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네. 근데 그걸 이제 또 규칙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상대방의 반응을 살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이게 공통의 관심사라고 생각해서 막 신나게 얘기하는데, 나는 사실은 보니까 별로 관심이 없고, 뭐 눈도 안 맞추고 맞장구도 안 쳐주고 이러면 그건 공통의 관심사가 아닌 거죠. 네. 다른 주제로 넘어가서 그 아이도 정말로 좋아하고 나도 좋아하는 주제를 찾아야 된다. 이런 절차를 알려주는 거예요. 상대방의 반응을 잘 살펴야 된다고 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사실은 이제 상대방의 표정이나 그 비언어적인 제스처에서 나오는 그런 미묘한 뉘앙스를 그렇죠. 잘 읽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가르칠 수 있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피어스 프로그램 보통 이제 사회기가 되면 이제 유머의 사용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유머를 사용할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사실 사회성 기술을 익힐 때 우리가 핵심이 되는 건 아이들 머릿속에 해야 되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되는 것, 그 두 개가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반응 살피기를 연습을 시키는데 어떻게 하냐 그러면 우리가 이제 3단계로 이것도 나눕니다. 정말 재밌어서 웃어주는 거. 두 번째는 비웃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의상 웃어주는 거. 그런 세 가지로 구분을 하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이제 이 세 가지 중에 생각을 해보는 연습을 해보게 시킵니다. 부모님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과제로는 요즘에 보면 예능 프로가 많잖아요. 네. 자매자들끼리 막 서로가 이렇게 얘기하면 실제로 막 웃어주기도 하고 막 약간 비꼬면서 이렇게 반응을 해주기도 하고 막 웃어주는 척 하기도 하고 네. 막 그런 반응들이 잘 나오지 않아요? 네. 그럼 저 사람은 지금 웃는 거야? 비웃는 거야? 아니면 웃어주는 척 하는 거야? 그걸 맞추기를 같이 해보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아이가 자꾸 연습을 하게 되면 이것도 몇 번 해보면 사실은 익숙해져요. 사실 친한 친구를 잘 사귀는 것도 중요한 사회 기술 중에 하나지만 나쁜 친구나 부당한 대우 그리고 놀림에 대처를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잖아요. 이 부분은 또 어떻게 교육하게 되나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10회기에 그런 또뭐 놀림 대처하기 그 시간이 있는데 표를 보면 우리가 어떤 사회적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거절당하거나 거부당하는 시츄에이션을 피어스에서는 4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이게 놀림에 해당되는지 괴롭힘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당황스러운 피드백에 해당되는지 나쁜 평판에 해당되는지를 판단을 해서 그 상황에마다 어떤 식으로 대처할 거라는 전략을 미리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쪽으로 하는 거는 이제 내가 잘못한 건 없고 남이 다 잘못한 겁니다. 예를 들면 나는 가만히 있는데 와서 날 놀리는 거예요. 이건 뭐 내 잘못은 별로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이쪽 끝으로 가면 이건 내가 잘못한 겁니다. 실제로 내가 뭔가 실수를 하거나 뭐 그렇게 해서 문제가 생겼고 그래서 사람들이 나한테 부정적으로 이제 반응을 하는 거죠. 이제 Y축은 뭐냐 그러면 이 사람이 나한테 선의로 이렇게 지금 나한테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걸 정말 나를 이렇게 악의로 나를 이렇게 괴롭히려고 하는 건지 그걸 또 구분을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당황스러운 피드백이라고 하는 거는 남자아이가 바지에 지퍼가 열렸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다른 친구가 그게 안타까워서 몰래 가서 야, 너 바지에 지퍼 열렸어? 이렇게 얘기하면 좀 당황스러울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은 사실 나를 이렇게 도와주려고 선의로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당황스러운 피드백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고 아유 뭐 얼러리 껄러리 뭐 남대문 열렸네 막 이러면서 막 놀림 이건 놀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상황을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놀림과 괴롭힘을 또 구분을 해본다 그러면 신체적으로 뭐 나를 때린다든가 뭐 쌍욕을 한다든가 뭐 부모욕을 한다든가 하는 정도의 어떤 심한 언어 폭력 이건 이제 괴롭힘인 거죠. 놀림을 대처할 때랑 괴롭힘을 대처할 때는 대처법이 달라요. 네. 이 괴롭힘일 때는 걔들하고 맞서서 싸우면 안 돼요. 어설프게 싸우다 보면 도리어 더 힘들어질 수 있는 거죠. 부모나 교사한테 이제 알리라고 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놀림에는 좀 악의적인 놀림도 있지만 조금 선의적인 놀림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남자아이가 여자아이한테 좀 호감이 있어서 친해지고 싶어서 조금 이렇게 장난처럼 막 농담을 할 수 있는 건 사실 선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까지 다 너무 이렇게 냉철하게 잘라버리면 그러면 그 친구가 무안해서 그 다음에 걔랑은 같이 안 놀 거 아니겠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놀림에 대해서 대처할 때는 또 조금 달라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놀림 무력화시키기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1단계는 일단 내가 좀 당황스럽지만 침착함을 유지하고 두 번째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듯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제 그거에 대해서 근거를 제시하는데 놀리는 아이들은 왜 놀릴까요? 재밌으니까 뭐가 재밌는 거죠? 너의 반응이. 그렇죠. 네. 내가 그걸 당황스러워하거나 아니면 뭐 화를 내거나 이런 반응을 재밌어 하는 거예요. 네네. 그럼 내가 그런 반응을 주면 걔는 재밌으니까 계속 놀리겠죠. 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런 반응을 안 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네네. 상대방을 재미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 정도 반응만 해주는 거죠. 쏘아붙여서 막 말싸움을 걸기 시작하면 그 말싸움을 하는 걸 즐기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래 넌 그렇게 생각해 알았어. 자기와 맞는 멘토를 몇 개 정해놓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거부적인 상황도 이렇게 카테고라이즈해서 그 상황에 맞게 대응하는 걸 다르게 해주는 것들을 알려주면 친구들이 그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게 되고 바로 이게 이제 사회성 기술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아이의 사회성에 대해서 이 순간에도 고민하고 걱정하시는 부모님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해드렸던 것처럼 어쨌든 상황별로 그때 이제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을 할지 말아야 될지를 이렇게 좀 더 체계적으로 이게 머릿속에 아이들이 가지고 이제 해갈 수 있는 이런 정보, 기술을 이제 전달하는 게 중요한데, 근데 이때 중요한 건 그 정보를 전달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선생님은 피아노 좀 치셨나요? 전 피아노를 배우긴 배웠었는데 참 어렵더라고요. 저도 바이엘을 떼는데 네. 3년이 걸렸어요. 아. 그래서 이제 부모님도 포기하고 네. 선생님도 포기하고 네. 이제 저도 포기를 했어요. 네. 네, 뭐 사실은 바이엘을 띄고 난 다음에 배우는 게 체르니잖아요. 네. 체르니는 사람 이름이에요, 사실은. 체르니가 누구의 제자냐 그러면 베토벤의 제자예요. 그 베토벤 선생님은 체르니한테 이제 피아노를 가르칠 때 중간에 절대 끊지 않고 끝까지 다 연주하게 한 다음에 어떤 기분이 드니 어떤 느낌이 드니 그래서 이제 어떤 그런 음악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게 해줬다. 그러고 난 다음에 뭐 테크닉적으로 잘못한 거 있으면 이제 디테일하게 지적을 해줬다는 거죠. 우리가 잘못하면 이제
자꾸 하다가 조금만 틀리면 이거 이렇게 해야지 자꾸 이제 이렇게 하기가 쉽거든요. 이런 사회성 기술을 가르칠 때도 그 아이가 이렇게 트라이 앤 에러를 좀 해보고 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주고 좀 기다려주는 어떤 이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피어스에서는 이렇게 이제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이런 사회성 기술을 익히고 실제로 적용해 본 다음에 피드백하는 것들을 이제 훈련을 시키는데, 그 훈련을 시킬 때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게 두 가지의 이제 원칙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굿뉴스, 배뉴스 이렇게 합니다. 굿뉴스부터 전하는 거죠. 네가 이게 배운 것 중에 이 부분을 잘했어. 이 칭찬을 먼저 해줘야 되는 거죠. 좀 아쉬웠던 부분, 배뉴스를 할 때는 야, 이건 너가 좀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했으면 더 좋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 이제 이게 조금 유식한 말로 하면 소크라테스 문답법이거든요. 스스로 생각을 한번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이런 태도를 가지고 강압적으로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토론식 교육처럼 아이한테 접근을 하면서 청소년을 존중하는 이 태도를 가지는 게 사실은 정보 전달 못지않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뭐 지방에 계시거나 많은 분들이 참가하시기에는 실행하는 것도 제한되고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책은 이제 치료자용 교본이라서 바로 이걸 읽고 부모님들이 적용하시기는 힘들겠지만, 제가 할 때 오늘 간단한 좀 요령을 설명드렸기 때문에 이 책을 한번 좀 인내심을 가지고 본문을 읽어보시면 프로그램 내용 자체는 전부 다 들어있습니다, 여기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청소년용 프로그램인데, 이제 캐롤 그레이의 소셜 스토리라고 하는 또 방법이 있습니다. 요 책 같은 걸 읽어보면 아이들한테 어떻게 좀 설명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좀 잘 나와 있고, 초등학교 전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자폐아동과 함께하는 사회 상황 이야기라는 또 책이 있습니다. 그런 책들도 좀 보아 가시면서 함께 하시면 좋겠고, 마지막 메시지는 보통 트라우마 심리학에서도 많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만약에 지금 비행기가 이렇게 추락을 하고 있는데 경고 방송을 하면서 이제 산소 마스크가 이제 떨어지거든요. 그때 유아를 동반한 승객들은 어떻게 하라고 안내방송에서 설명하는지 아세요? 본인은 먼저 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아이를 쉬라고 하는. 네. 실제로 이게 비행기가 추락하면 기압이 확 변한답니다. 그러면 3초 만에 정신을 잃어버린대요. 그 아이가 3초간 숨을 안 쉬어도 얘는 살거든요. 우선은 내가 정신을 잃기 전에 내가 먼저 마스크를 쓰고 아이를 이렇게 씌워주면 되거든요. 사회성 기술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돌볼 때 부모님이, 어머님이 우선 자기 자신을 먼저 이렇게 돌보는, 자기의 정신 건강을 돌보는 것부터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애들만 쳐다보고 막 나는 힘들어도 무조건 참아야 돼, 이게 아니고 자기의 정신 건강을 먼저 챙기고 안정된 마음으로 아이를 어떻게 좀 도와줄까, 이런 마음가짐으로 이제 해보시면 좀 더 쉽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영상은 보호자분들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돕고 있는 여러 선생님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